안녕하세요. 50대 이혼녀이자 장성한 아들,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에겐 그 어떤 드라마보다 심한 복수를 성공한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독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그럼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끝장내줬는지 지금부터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28에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고 2년 뒤 30에 아들을 낳고 이듬해 딸까지 낳아 내 식구가 돼 단란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남편은 유능한 사업가이자 가정에 충실하는 애처가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편히 가정에서 열심히 식구들을 뒷바라지하는 가정주부로만 지내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남편과 저는 권태기도 겪고 냉정과 싸움도 여러 번 겪었어요. 이런 일은 여러 부부에게나 일어나는 것이었고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 더 돈독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 아들과 딸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며 자취를 하게 돼 남편과 단둘이 지내게 됐어요. 그이는 변함없이 사업체를 잘 운영하는 수장이자 집안에서는 다정한 가장이었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 지천명의 나이를 먹었으니 살아온 만큼을 남편과 행복하게 살면 더할 나위 없겠구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 모르게 허튼 짓을 하며 살고 있더군요. 어느 날 동창들과 시내에서 모임을 하고 밤 9시경에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가에 나왔는데 그이가 어떤 젊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나란히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뒷모습만 보고 남편인 걸 판단하긴 섣부르다 판단한 저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인도를 걷던 두 남녀는 곧 골목으로 들어섰고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걸음을 빨리 움직여 뒤를 쫓아갔죠. 그리고 곧 두 사람은 무인텔 입구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두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하고 객실로 들어가는 남편과 상간녀를 끝까지 뒤따라갔답니다. 이윽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확인하고 10분 뒤에 노크를 했습니다. 모텔 관리자라고 말하며 잠시 확인할 게 있으니 문을 잠시 열어달라고 했죠. 잠시 후 남편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고 샤워를 하고 가운만 입고 있는 걸 확인했답니다. 그이는 제 얼굴을 보고 하얗게 질렸더군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길... 여보, 내가 설명할게.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저리 비켜. 현장을 걸렸는데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어디 얼마나 어리고 예쁜 여자랑 왔는지 구경이나 해보자. 저는 신발을 신은 채 침실로 다가갔는데 상간녀가 핸드폰을 하며 아무렇지 않게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아줌마 누구? 오빠 마누라인가? 얼굴 보니 화가 많이 났나 보네. 뭐라고? 야, 넌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우다 걸려놓고 태평하게 자빠져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니? 아줌마, 간통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바람이라는 단어를 써? 우린 사랑하는 중이라고. 법적으로 죄를 지은 건 아줌마야. 남의 객실에 마음대로 들어왔으니까 무단 침입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꺼져. 우린 아직 해야 할 게 남아서 말이야. 상간녀가 혓바닥을 멋대로 놀리길래 곧바로 싸대기를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로 번쩍 뛰어 올라가 구둣발로 사정없이 밟아줬답니다. 이윽고 상간녀 주둥이는 조용해졌고 잘못했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이에 저는 타깃을 남편으로 바꿔서 구둣발로 주요 부위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여보, 그만. 내가 잘못했어. 변명하지 않을게. 내가 실수했어. 미안. 실수? 난 바람을 실수라고 생각하네. 다른 여자와 모텔방에 오는 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됐어. 가정 파탄 각오했으니까 이런 짓 버렸겠지. 이제 어떻게 될지 대충 감이 잡히겠지.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여기서 실컷 즐기고 다른 데 가서 지내. 지금 사진 다 찍었으니까 불륜 증거는 충분할 것 같아. 이혼 소장은 당신 회사로 보낼게. 그럼 난 이만 갈 테니까 실컷 즐겨봐, 이 개자식아. 모텔방에서 벗어나려고 걸어나가는데 남편이 제 한쪽 발목을 두 손으로 잡더니 울먹이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과 잠자리가 뜸한 지 좀 됐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짓 저지른 거야. 그런데 여보, 나 이번이 처음이야. 정말이라고. 저 여자는 그냥 몇 번 만나고 헤어질 생각이었어. 다신 바람 피우지 않기로 다짐했었다고. 지금 당신 굉장히 웃겨. 이미 바람은 피워놓고 다신 이러지 않겠다 다짐했다고? 미친. 더러운 손 치우지? 발로 짓밟기 전에? 제가 구둣발을 들어 올리자 남편이 두 손을 휙 하고 치우더군요. 그리곤 두 손을 싹싹 비는데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쥐똥만큼도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발로 한 대 걷어차고 모텔방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더니 1시간 만에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서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했답니다. 문 밖에서 용서를 비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이혼 소장을 보낼 테니 법정에서 보자고 으르렁거렸어요. 그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참을 애원하다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소용없다는 걸 알고 회사나 다른 곳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집안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그이가 무릎 꿇은 자세로 꾸벅꾸벅 졸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 다시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잠에서 깬 남편이 다급하게 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답니다. 여보, 잠깐만. 내 얘기를 좀 들어줘. 당신이랑 할 이야기 없어. 집 앞에서 이런 식으로 죽치고 있는다고 해서 용서가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눈 돌리지 않을게. 당신이 어제 모텔방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걸. 나 몰래 바람을 아주 많이 피운 것 같더라고. 여하튼 당신은 이미 신뢰를 잃었으니까 그만 꺼져줄래? 계속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경찰이라도 부르는 수밖에 없어. 남편은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 현관문 사이로 집어넣은 손을 빼더군요. 그리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렇게 남편을 쫓아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실에 아들, 딸과 남편이 나란히 앉아있더군요. 그이가 애들이 집에 오는 걸 알고 따라서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 다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아이들한테 다 말했어. 애비가 바람 피워서 엄마한테 상처 줬다고 말이야. 여보, 이 자리에서 사과할게. 당신한테 못할 짓 한 거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살면서 갚아가도록 할게. 자식들은 제가 이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이들도 남편에게 크게 상처를 받고 실망했는지 그 일을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을 내보내려고 이혼을 할지 말지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일러주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 쉽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줘. 내가 마음 정리가 되면 연락할게. 그럼 우리 이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 알았어, 여보. 그럼 기다릴게. 당신이 날 용서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알았으니까 그만 나가봐. 당분간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이에게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 고문을 하며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무인텔에서 저에게 처맞았던 상간녀였습니다. 일이 황당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일단 문을 열어줬어요. 왜 저희 집에 찾아왔는지 궁금했으니까요. 상간녀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사진 여러 장을 던졌습니다. 자기야, 나 임신했어. 초음파 사진들 보이지? 그리고 임신 날짜까지 다 적혀 있어. 당신 애가 확실하다는 거야.
뭐? 임신? 야, 너 불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내가 그랬었나? 아무튼 난 임신했어. 확인하고 싶으면 나랑 산부인과 같이 가면 돼. 너 뭐야?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몰라서 물어? 합의금 주든지 나를 데리고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봐. 제 자식들까지 있는데 이게 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더군요. 그 순간 무조건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자식아, 이래놓고 나랑 계속 같이 살 생각이었냐? 당장 꺼져. 상간녀랑 애새끼를 낳고 살든 돈을 줘서 합의를 하든 나랑 내 자식들과 상관없으니까 나가서 해결해. 제 말을 듣고도 남편이 가만히 서 있자 아들 녀석이 그이와 상간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며 꺼지라고 악을 썼답니다. 그리곤 이혼 소송이 진행돼 법원 앞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또다시 무릎을 꿇고 사정하더군요. 여보, 나 그 여자 해결했어. 합의금 주고 끝냈다고. 그러니까 법원에는 들어가지 말자. 여기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어. 이 인간은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 거야.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 같은 놈이랑 한 집에서 못 살아. 구차하게 이딴 짓 하지 말고 법원 가서 깨끗하게 끝내.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재산의 절반을 위자료로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이는 판결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위자료로 아파트를 마련해서 홀로서기에 들어갔죠. 아들, 딸은 자취 중인데다 대학 졸업 후에도 각자 살아가겠다고 해서 크지 않은 집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이혼한 전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집 앞에 찾아왔어요. 아직 저와 헤어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다시 시작할 수 없냐는 개똥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불가능한 일이니 제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의 시간을 홀로 보냈더니 뭔가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그전엔 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하고 내조하면서 살았는데 이젠 혼자가 됐으니 뭐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위자료를 받아 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건 아무래도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무언가를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인터넷에 국비로 교육해주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요양보호사 과정을 보게 됐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증도 생기고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교육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요양보호 자격증을 따게 됐고 간병인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취직한 곳은 요양원이었는데 제가 맡은 환자들이 모두 치매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히기도 하고 따귀도 맞아가면서 일했습니다. 그분들이 제정신이 아니니 이해하고 일했는데 6개월 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머리카락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환자는 경력과 노하우가 쌓이면 다시 해보기로 결심하고 제가 일하던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는 많이 있었으니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켜고 요양원 자리를 알아보는데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다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팔순의 여사님이셨고 교통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서 입원 중인데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제가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여사님은 제가 치매 노인을 돌본 경험을 듣고는 바로 출근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이튿날 병원으로 출근했는데 여사님이 입원한 병실은 VIP 개인 병실이었어요. 하루 입원비가 수백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어찌됐든 여사님을 처음 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간단히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사님은 앞으로 입원해 있을 기간 동안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군요.
반가워, 창숙씨. 내가 반말해도 됐지? 네, 여사님, 당연히 되죠. 앞으로 여사님 손과 발이 되어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싹싹한 분이 오셨네. 그럼 잘 부탁하네. 저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여사님의 머리부터 감겨드렸어요. 사흘간 머리를 못 감아서 가려운 걸 참았다며 제가 오기만을 목 빼고 기다리셨답니다. 그래서 미용실 서비스만큼 시원하게 머리를 감겨드리고 몸도 구석구석 잘 닦아드렸어요. 또 식사와 간식도 잘 챙겨드렸네요. 일주일이 지나자 여사님과 저는 많이 친해져서 친구처럼 수다를 떨었답니다. 여사님이 재력은 있는 것 같았는데 친구나 자식들이 없는 건지 아무도 문병 오질 않아 제가 유일한 말동무였어요. 창숙씨, 나 엊그제 할머니 됐잖아. 우리 며느라기가 딸을 출산했대. 아유, 그 소식 듣고 어찌나 기쁘던지. 잠이 오질 않더라고. 아, 며느님이 아이를 낳으러 가서 자녀분이 여사님을 찾아오지 못한 거군요. 응. 왜? 내가 자식 하나 없는 노인네인 줄 알았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문병 오지 않아서 사연이 있나 싶었죠. 아유, 그런데 다행히 손녀가 생겨서 그랬다니 천만 다행이네요. 여사님, 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네. 며느리가 몸조리 끝나면 손녀 데리고 올 거야. 창숙씨도 내 손녀 보면 한번 안아줘. 아유,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여사님 닮았으면 손녀가 엄청 미인이겠어요. 그 사진으로 봤는데 내 아들 쏙 빼닮아서 예뻐 죽겠더라고. 아이고, 노인네가 주책을 떨었네. 이해해줘, 창숙씨. 당연히 이해하죠. 저도 자식 낳아봤으니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사님을 간병하며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사님이 기다리던 손녀가 아드님 품에 안겨 도착했어요. 처음 손녀를 안은 여사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어머, 어떡해. 아유, 너무 작고 예뻐. 실물 보니 너무 사랑스럽다. 아유, 여사님, 진짜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코가 오뚝하니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자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자, 이제 창숙씨가 안아봐. 우리 손녀한테 예쁜 말 좀 해주라고. 저는 여사님의 손녀를 품에 안고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여사님 품에 손녀를 안겨드리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여사님과 아들, 손녀가 함께하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봤답니다. 저도 나중에 자식들이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이런 장면이 찾아오겠구나 하고 예쁜 시선으로 바라봤죠. 이윽고 병실 문을 열고 여사님의 며느리가 들어오자 저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며느리의 눈을 피해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대화를 들어보니 여사님 손녀가 친손녀가 아니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라, 애썼다. 네가 과속해서 시집 온다고 했을 때 언짢게 생각했던 거 사과하마. 오늘 내 손녀 안아보니 네가 과속한 게 아주 잘한 일이라는 걸 알겠더구나. 어머님, 전 괜찮아요. 다 이해하고 넘어간 일이라고요. 물론 조금 섭섭한 순간이 있지만 어머님이 절 반대하신 건 충분히 납득이 됐다고요. 아유,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네가 작년 겨울에 처음 우리 손녀 초음파 사진 줬을 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안아보니 네가 임신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알게 됐어. 며느라, 앞으로 이 시애미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마. 어머, 정말요? 그럼 저 애기랑 타고 다닐 붕붕이 좀 사주세요. 언제까지 택시 타고 다닐 수 없으니 안전하고 튼튼한 외제차 한 대만 뽑아주세요. 오냐, 좋다. 당연히 사줘야지.
내 며느리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손녀를 낳았는데 못해줄 게 뭐가 있겠냐? 여사님은 입가에 미소가 마르지 않고 오랜 시간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다 곧 아들 내외가 손녀를 안고 병실을 떠나자 저는 이 행복을 모두 깨버리기로 결심했답니다. 조금 전 봤던 여사님의 며느리가 제 전남편의 상간녀였으니까요. 병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사님이 여전히 호호 웃고 계셨는데 제가 찬물 끼얹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며느님이 굉장히 미인이네요. 아드님하고는 언제 만났대요? 우리 며느리가 한미모하지? 그 아들내미하고는 작년 12월에 만났어. 둘이 사귄 지 며칠 만에 과속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지. 아, 그럼 확실하겠네요. 여사님 손녀는 친손녀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니 창숙씨, 그게 무슨 말이야? 여사님, 제가 여사님 며느리 잘 알거든요. 작년 겨울에 제 이혼한 전 남편하고 바람 피운 여자예요. 뭐? 아니 자네가 말했던 그 무인텔에서 바람난 년? 자네 집으로 쳐들어와서 초음파 사진 던졌다는 그 년? 아니 창숙씨, 사람 잘못 본 거 아닌가? 여사님, 그 여자가 여사님 며느리 맞아요. 제가 그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리고 아까 여사님 손녀 안았을 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손녀가 제 전 남편이랑 닮았네요. 자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내 며느리가 자네 전 남편의 상간녀인데다 다른 놈 자식을 낳았다는 건 말이야. 여사님, 여기 병원에 유전자 센터 있는 거 아시죠? 할머니와 손녀는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굳이 아드님이랑 손녀를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요. 머리카락만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손녀 머리카락 찾아놨습니다. 다행히 떨어진 애기 머리카락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걸로 제 말이 참말인지 거짓인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러자 여사님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곧 저에게 휠체어를 준비해 달라고 하더군요. 같이 유전자 센터로 가서 검사 의뢰를 해보자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사님을 모시고 유전자 검사 센터로 가서 손녀의 머리카락과 여사님의 머리카락을 뽑아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보내고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제가 확신했던 대로 여사님의 손녀는 친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여사님은 상간녀인 며느리를 불러들였습니다. 1시간 뒤 상간녀가 도착했을 때 저는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몸을 감추고 있었답니다. 상간녀는 다행히 아기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끝장내주기 딱 좋은 순간이었죠. 이윽고 여사님이 유전자 검사지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자 상간녀가 이를 집어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친손녀가 아니라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신 거냐고요? 뭐야 넌? 지금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한 걸 문제 삼는 거냐? 네 딸년이 내 손녀가 아니라는 건 아무렇지 않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조용히 묻어가면 될 걸 왜 호들갑을 떨고 그러세요? 벌써 어머님 아들이 호적에 올렸는데 이제 와서 다 취소하자고요? 어머님, 그 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사업 망하는 꼴 보고 싶은 거예요? 상간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겁이 없더군요. 제 가정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 여사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걸 보니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화장실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피식 웃더군요. 넌 또 뭐야? 아, 네가 우리 시어머니 간병인이었구나. 그래서 네 년이 유전자 검사시킨 거지? 이야, 악연도 이런 지긋지긋한 악연이 없겠네.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때 네 년한테 맞은 거 배로 돌려주마. 그리고 지금 나한테 위기 상황 만들어준 거에 대한 보답까지 해줄게. 이거 아주 넋 빠진 년이네? 남의 자식 낳은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여사님한테 다 덮어두란 소리가 나오니?
나도 너 같은 년 가만두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널 끝장내주겠어. 저희 두 여자는 손을 뻗어 서로의 머리채를 잡아채 이리저리 잡아당겼습니다. 상간녀가 30대라 그런지 제가 힘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가 우세해 저를 잡아 넘어뜨렸고 한 움큼 머리카락이 뽑혔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저는 다시 일어서려고 해봤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간녀가 내려치는 따귀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간녀가 뒤로 나자빠지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사님이 불편한 몸을 일으켜서 뒤에서 상간녀 머리채를 낚아챈 겁니다. 장숙씨, 어서 일어나서 인연 좀 조져봐. 내가 인연 머리 잡고 있을 테니까 어서 힘내. 네, 여사님. 바로 공격할게요. 저는 바로 몸을 일으켜 세워 상간녀의 배에 주먹을 한 방 먹여줬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상간녀의 얼굴에 따귀를 양손으로 실컷 날려줬답니다. 짝짝 소리와 상간녀의 비명소리가 병실을 울렸죠. 여사님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흠신 두들겨 패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의 양손이 부어오를 때까지 상간녀의 따귀를 쉼없이 날렸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바닥에 쓰러져 코피를 쏟아내며 짓거리더군요. 아이, 아파.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절 버리지는 않으실 거죠? 손녀딸이 다른 놈 자식이라는 게 알려지면 어머님 아들 비즈니스에 문제가 되는 건 물론이고 지인들, 친척들이 크게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시죠.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고요. 상간녀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병실 문이 열리며 여사님의 아들과 변호사가 들어오더군요. 알고 보니 여사님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아드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흥분한 아드님은 상간녀를 훔신 두들겨 패더니 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 무효 소송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당당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쥐어짜며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그냥 날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딸이 당신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면 되잖아. 에이, 또라이년아.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 나랑 우리 식구들한테 사기친 거 제대로 벌받게 해줄 거야. 상간녀는 결국 뻔뻔한 얼굴에서 애원하는 얼굴로 바뀌어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여사님은 이 모든 게 제 덕분이라며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사님 아들이 상간녀를 고소해 법정에 서게 됐는데 혼인 취소 판결과 손해배상까지 다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징역은 받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상간녀가 손해배상금을 갚으려면 엄청난 빚을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 앞으로 인생이 순탄치 않을 거라 믿으며 그것으로 복수를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포기를 모르는 년이더라고요. 여사님 아들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제 전남편을 찾아갔다네요. 여사님이 상간녀에게 사람을 붙여둬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있어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상간녀는 전남편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며 떠났는데 떡하니 딸을 낳아서 받아달라고 했다네요. 전남편에게 손해배상금을 갚아주고 같이 살자고 한 모양인데 그이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사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며 상간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방법이 있다고 대답했고 그 방법을 바로 실행하게 됐답니다. 혼자 사는 집에 전남편을 불렀더니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저는 그이에게 재결합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나랑 재결합하고 싶어? 재결합? 당연하지. 난 당신과 이혼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고. 내가 바람 피운 걸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래. 그런데 당신
새로운 처자식이 생긴 것 같던데. 그때 상간녀가 당신 몰래 애를 낳았지? 어? 아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년이 당신한테 급하게 돈 달라고 하면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을 거야. 그년이 얼마 전에 당신 애기로 사기를 쳐서 결혼을 했었거든. 그런데 모든 게 걸려버리는 바람에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된 거야. 당신을 왜 찾아갔는지 대충 이해가 되지? 나도 알고 있었어. 걔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이제 갈 곳이 나밖에 없다면서 애기를 같이 키우면서 살자고 애원하더라. 그걸 다 알면서 받아주겠다고 한 거야? 당신 진짜 바보 멍청이구나. 나도 잘못된 걸 알았지만 방법이 없잖아. 내 아이를 낳은 여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셔? 그럼 나랑 재결합하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야? 나랑 재결합하려면 그 상간녀랑 얘기를 완전히 정리해야 하는데. 거짓말 아니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당신과 우리 아들과 딸이야. 그 상간녀하고 애기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어. 당신이 날 받아준다면 그렇게 할게. 전 남편은 저와의 재결합을 간절히 바라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 상간녀를 불러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년 불러서 확실하게 정리해. 나랑 다시 시작한다 말하고 끝내란 말이야. 지금? 알겠어. 확실하게 정리할게. 여보, 근데 진짜 걔 정리하면 날 다시 받아주는 거 맞지? 못 믿겠어? 그럼 그냥 그년이랑 살든가. 아니야. 당장 불러서 끝낼게. 기다려봐, 여보. 그이는 제가 닥달하자 바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할 말이 있으니 제 집 주소를 알려주고 그리로 오라고 했답니다. 1시간 뒤 상간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며 주접을 떨더군요. 오빠, 집을 그새 구한 거야? 그런데 여기 집이 너무 좁다. 우리 세 식구가 살기엔 너무 작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키득거리며 대답해줬습니다. 또 보네? 이제 니년 얼굴 보는 거 신물이 난다. 야, 니네 오빠가 할 말 있다니까 와서 앉아. 이게 뭐야? 여기 니년 집이었어? 하! 짜증나네. 어딜 가나 네가 엮여있는 게 진짜 역겹다. 넌 왜 내 인생에 들어와서 자꾸 태클을 걸고 지랄이야? 오늘은 또 뭔데? 오늘은 내가 뭘 하지는 않을 거야. 니네 오빠가 너랑 정리할 게 있다니까 들어보라고. 상간녀는 아기를 소파 위에 눕히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오빠, 왜 날 여기로 부른 거야? 어서 나가자. 우리 신혼집도 구하고 아기 용품도 쇼핑하자. 얼른. 이 오빠가 이런 말하게 돼서 미안한데 우리 결혼하는 거 없던 일로 하자. 나 이 사람이랑 재결합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애기는 네가 알아서 키우고 네 남편한테 물어줄 돈도 알아서 마련해. 이게 내가 할 말이야. 오빠, 지금 뭘 했어? 나를 버리겠다고? 저기 누워있는 핏덩이 딸을 버리겠단 말이야? 오빠, 이 여자가 뭐라고 했길래 이러는 줄 모르겠는데 넘어가지 마. 지금 인연이 우릴 농락하고 있는 거라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장난치는 거야. 닥쳐! 내 아내한테 2년 전년 욕하지 마. 너 같은 걸레년이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네가 멋대로 딸 낳았으니 책임도 네가 져야지. 나한텐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 데리고 나가. 제가 바라는 대로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칼같이 선을 긋고 정리하려고 했답니다. 저는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유일한 지푸라기인 전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여사님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정하며 빌었답니다. 오빠, 이러지 마. 나랑 우리 딸 이렇게 버리지 마. 나한테 오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유일한 동아줄이 오빠밖에 없는데 난 어떡하란 말이야. 닥쳐. 넌 돈이 필요하고 니년 딸을 편하게 키워줄 호구가 필요한 거였잖아. 다 필요 없으니까 꺼져. 난 이 사람이랑 재결합할 거고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 다 들어주기로 했어. 너랑 네 딸 잘라버리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자 상간녀는 한숨을 길게 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럼 돈이라도 줘. 내가 오빠 애기 키우려면 양육비가 필요하니까 20년치 양육비 달라고. 그이는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제가 고개를 흔들며 안 된다고 하자 바로 알아듣고 대답하더군요. 양육비 같은 소리 하네. 얘는 네가 멋대로 낳은 자식이야. 내 동의 없이 낳은 거 잊었어? 나한테 돈까지 받아갔으면서 낳은 건 너란 말이야. 난 이 애랑 아무런 관련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키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 쓰레기 자식.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나 이대로 못 나가. 오빠랑 결혼하든지 돈을 받든지 둘 중 하나는 해결하고 나갈 거야. 상간녀는 그렇게 소리치고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더군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라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전 남편은 극히 분노하며 상간녀의 뺨따기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전에 제가 뽑혔던 머리카락보다 더한 양의 머리카락을 뽑아채기도 했고요. 또 발길질을 하며 더러운 걸레년이라는 소리를 꽥 지르며 제대로 응징했답니다. 저는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바람난 커플이 제 앞에서 이렇게 사달이 나니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개운했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를 더 심하게 좁혀주고 나서야 빨리 꺼지라고 경고했어요. 이 더러운 잡종년아, 네 새끼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나쁜 놈, 멍청한 놈. 지금 우린 네 전처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전현이 오빠를 조종한 거라고. 그러자 전 남편이 상간녀의 따귀를 한 대 더 날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2년 전엔 욕하지 말랬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상간녀는 퉁퉁 부은 얼굴로 아기를 안고 떠났답니다. 이렇게 제 복수가 막이 내리는 건 아니었고 다음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언제 재결합을 할 거냐고 묻자 제가 상간녀가 제대로 무너진 걸 확인하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골칫덩어리가 해결되는 걸 꼭 봐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사님의 간병을 하며 조용히 지냈답니다. 여전히 상간녀에게 사람을 붙여놓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여사님이 빅 소식을 전해주셨죠. 장숙씨, 그년 말이야. 지금 병원에 있다네. 글쎄 뇌종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더라. 네? 그게 정말이에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더니 피고름을 짜게 생겼네요. 그래서 가망이 없대요? 그런가 봐. 그년 딸은 고아원에 보냈는데 벌써 해외로 입양 갔다더라. 이제 그년 혼자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최후 맞게 됐어. 수술해도 나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네. 장숙씨, 이게 다 자네 덕분이야. 장숙씨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손녀 키웠을 거야.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원한 복수를 성공하게 된 것도 다 장숙씨 덕분이라고. 이제 다 끝났어. 수고했어.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제 첫 남편을 잘라낼 차례예요. 아유, 맞다. 자네 첫 남편은 아직도 자네랑 재결합하는 줄 아는 거야? 아이고, 그 인간 속이 많이 썩게 생겼네. 새로운 가정 포기하면서 자네를 선택했는데 제대로 뒤통수 맞을 테니 말이야. 뒤통수는 제가 먼저 맞았어요, 여사님. 전 되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으며 예상한 분들이 많으시겠죠? 맞습니다. 전 남편과 재결합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제 상간녀를 처리했으니 전 남편을 정리할 차례였어요. 단둘이 만나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사님이 있는 병실로 불렀습니다. 여사님이 경호원 둘을 불러 놓아서 걱정되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네요. 이윽고 문을 열고 들어온 전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여사님께 인사하더군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하고는 좋지 않은 인연인 것 같은데 다 잊고 앞으로는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댁이랑 인연이 아니에요. 악연이지. 창숙 씨가 할 말이 있다니까 듣기나 하세요. 네. 여보, 할 말 있으면 밖에서 보면 되지. 왜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거야? 우리 둘이 말하다가 무슨 일 생길까봐. 당신이 흥분해서 눈 뒤집히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여기 경호원 2명도 불러놓은 거야. 내가 흥분해서 눈이 뒤집힌다고? 할 말이 뭐길래 그래? 여보, 벌써부터 긴장돼. 그이는 물 한 컵을 들이켜더니 할 말이 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전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난 당신과 재혼할 마음 없어. 당신 상간녀 무너뜨리려고 수쓴 거야. 그년과 당신 애기를 버리게 하려고 머리 쓴 거라고. 이제 그 꼴 다 보게 됐으니 끝내야겠어.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나와 그 여자한테 복수하려고 재결합 이야기를 꺼낸 거야? 맞아. 당신이 그년이랑 가정 꾸리고 살아갈 생각하니 배가 아파서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라. 물론 그년을 박살내려고 먼저 떠올린 생각이긴 하지만 일타상피로 당신까지 무너뜨리려고 한 거지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둘 다 성공한 것 같네. 그럼 내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당신은 여기서 나가서 혼자 살든 새로운 여자 꼬셔서 가정 꾸리든 알아서 해. 여보, 왜 이렇게 잔인한 거야? 난 당신에게 모든 걸 걸었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아니, 뒤통수를 쳤어도 좋아. 나랑 재결합만 해준다면 무슨 짓을 했어도 상관 안 해. 나한테 전부는 당신이니까 말이야. 여보, 날 농락한 거에도 좋으니까 제발 재결합을 다시 생각해줘. 아니,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랑 재결합을 하겠어? 당신이 지난 20년 넘게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살았다는 생각하니까 역겨워서 몸서리가 처진다고. 당신은 나한테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야.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아들, 딸한테 다가가는 건 뭐라 하지 않을게. 애들도 성인이니 지들 아빠를 만나겠다면 애써 말리지 않겠다고. 여보, 애들은 이미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어. 내 연락 받아주지도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당신과 재결합하면 애들도 나를 다시 아버지로 봐줄 거야.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과거의 죄는 평생 갚으며 살 테니까 이제 그만 날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될까? 그이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만 나가라고 경고했어요. 전 남편은 울먹이며 끝까지 애원했지만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했죠. 그렇게 전 남편은 자신의 소중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사님과 저는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잘 끝나고 정리가 돼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변함없이 간병인으로 지내게 됐죠. 사흘 동안 시끄러운 일 없이 잘 보내고 있었는데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 김장숙 씨가 여기 계신가요? 아, 네, 전데요. 무슨 일이죠? 네, 저는 경찰관인데 김장숙 씨한테 전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방금 이 병원에 김장숙 씨의 전 남편분이 실려왔습니다. 어젯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방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제가 너무 독하게 복수를 하는 바람에 전 남편이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여사님이 부축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숙 씨, 정신 차려. 자넨 잘못한 게 없어. 나쁜 놈들을 혼내준 게 전부라고. 여사님, 저 때문에 그이가 세상을 떠났대요. 이건 제가 만든 일이라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네는 내 복수를 도와주려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상간녀가 내 며느리로 들어오는 바람에 시작이 된 거잖아. 자네는 옳은 일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리고 자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경찰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지 책임을 물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답니다. 경찰관이 영안실로 같이 내려가자고 했는데 여사님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저와 아무런 사이가 아닌 남자니 데려갈 명분이 없다면서 괜한 충격을 더하지 말라고 경찰관에게 으름장을 놓으셨죠. 그러자 경찰은 하는 수 없이 나가버렸고 제 아들, 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몇 시간 뒤 자식들이 제가 있는 여사님 병실로 찾아와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전 남편의 장례는 자식들인 자기들이 치르고 올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며 겁을 먹은 채 사흘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저와 의논할 게 있다며 말을 꺼내더군요. 딸아이가 말하길 전 남편의 유산이 많이 남겨졌는데 이걸 자기들이 모두 다 상속받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전 남편 옆에서 20년 넘게 고생하고 상처받은 제가 받아야 할 몫이 가장 크다며 저에게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아들, 딸은 여사님이 말한 것처럼 제 잘못은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배신한 전 남편을 응징해주고 상간녀를 끝장내준 게 죄가 될 수 없다며 저를 다독이고 위로해줬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저는 자식들이 내민 남편 유산의 절반가량이 든 통장을 받았어요. 정말 큰 돈이더군요. 저는 이 돈을 쓰진 못할 것 같아 훗날 자식들에게 그대로 넘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여사님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보게 창숙씨, 자네 지나가는 말로 그 요양원 차리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나? 네?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한 말이라고요. 뭐가 됐든 그 돈으로 요양원 차리면 어떻겠나? 난 자네라면 요양원 누구보다 잘 운영할 것 같은데 내가 운영하는데 도움 줄 테니 한번 해보지 않을 텐가? 내 변호사가 옆에서 잘 거들게 해줄 테니까 생각해봐. 이에 저는 고민을 하다가 자식들에게 물었더니 요양원을 차려도 좋다는 대답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사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요양원을 차리게 됐습니다. 지금의 저는 여사님과 우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요양원 원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힘없는 노인들의 손과 발이 되고 말동무와 친구가 돼주면서 재밌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고 제가 독한 년이라고 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여자라고 여겨줄 분도 계시겠죠. 뭐가 됐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갈 테니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시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